오늘 이제니까는 그 방송을 먼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SV 파산을 다시 이제 이렇게 했지만은 SV는 많이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그래서 내용을 대충 알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제대로 본질에 제대로 접근하는 것을 좀 들어보질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일일이 다 체크는 못했지만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저 레리 레리라고도 이제 약칭으로 부르기도 하죠. 원래는 이제 로렌스 서머스죠. 클린턴 때 재무부 장관 했던 사람. 미국의 경제학자 중에서 3대 수재라고 이렇게 저기 미국사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이 양반이 좀 검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간 하버드 총장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 양반이 그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을 보면서 트위터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뭐라고 하는 게 있냐면은 실리콘밸리 뱅크는 이 은행에 있어서 은행 업무에 있어서 가장 초보적인 그러니까는 에러 실수들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기초적인 실수를 뭐라고 이제 했냐면은 단기로 돈을 차입해가지고 단기로 돈을 차입해서 장기로 이 자금을 운영하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은행업들이 돈놀이 하는 데잖아요. 돈놀이 하는데 주주들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돈을 가지고 돈놀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을 운용하는 데 속에서 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도입을 하는데 가장 고전적인 방식이 예금을 고객들의 예금을 이제 그러니까 단기로 빌려가지고 장기로 운영을 하는 거죠. 이 돈놀이 하는 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수익이잖아요. 수익인데 기간이 짧을수록 이제 그러니까 수익은 작아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경제 활동에 있어서 특히 금융에 있어서는요. 시간이라는 것은 불확실성 그 자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한 달 동안 돈을 빌려주는 거하고 1년 동안 빌려주는 거하고 그 위험성은 돈을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받을 확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하나의 문제들은 1년일수록 더 이제 그러니까는 그 불확실성은 크잖아요. 경제에서 불확실성은 하나의 리스크입니다. 리스크예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하고 리스크에 대한 보상을 이제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금리는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장기로 운용을 해가지고 그 마진을 남기는 것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은행 업무의 하나의 기본적인 특성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이번에 드러났다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금리가 오를 때마다 오르니까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자산 가치가 이제 그러니까는 하락했다 이거예요. 자산 가치들이 그러니까 하락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융기관들을 지금 이제 현재 문제 상황으로 이 문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겁니다. 금융기관들이요. 이런 이제 그러니까 내용의 트위터를 했는데 조금 더 좀 더 아주 기본적인 얘기는 했지만은 본질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사실 피해갔더라고요. 피해갔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뭐냐면은요. 팍스에 이제 그러니까 나온 뉴스인데 왼쪽에 있는 거는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에 그 엑스큐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집행부죠. 그러니까 경영자죠. 경영자가 리먼 브러스 2008년에 이 금융위기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에 앞서서 그러니까 이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리먼 브라더스라고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은 2008년 금융위기에 를 하나의 그 도화선이 된 것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들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1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그 리먼 브라더스라는 것은 우리가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는 투자은행 중에서 미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시중은행은 상업은행이라고 부릅니다. 상업은행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증권업을 한다든가 자산운용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투자은행이라고 부릅니다. 투자를 부르는데 투자은행 중에서 한 자산 규모가 한 랭킹 4위 정도 되는 이제 이런 은행이었었죠. 리먼 브라더스가요. 리먼 브라더스에 있어서 뭘 했냐면 CFO라는 것은 그 F가 파이낸셜 오피서의 약자니까 FO가요. 최고 이제 그러니까 재무 책임자.
최고 재무 책임자였었던 사람이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리먼 브러더스의 그러니까는 최고 재무 책임자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그 경영지 최고 경영자로 일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쉽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우스갯소리를 한다면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런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이 조셉 젠틀레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경영자로 일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리먼 브러더스 때 이제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이끄는데 한 그 담당자였었던 최고 이 재무 책임자였었죠.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이 기사를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반 사람들은 이걸 저기 지적을 안 하는데 조셉 젠틀레는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제가 볼 때는 개인도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예? 그런데 여기 실리콘밸리 은행에 와가지고 리먼 브러스 때 자기가 겪었었던 자기가 어쨌든 간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던 그 리먼 브러스 파산의 실수를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반복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게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냐면 실리콘밸리 은행에 있어서 그런 실수를 그러니까 그이 똑같이 반복한다면은 그건 바보지요. 바보죠 정말이요. 그런 점에서 이게 이 기사가 의미하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요. 2008년도 금융위기하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좀 싹이 돋아나고 있는 금융위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위기라는 것은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되지 않는다. 똑같은 형식으로 오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작은 손실을 가지고 위기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규모 손실을 발생했을 때 우리가 위기라고 하죠. 예? 그랬을 때 위기라는 것은 한번 겪고 나면요. 일종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 조치를 합니다. 대개가요. 예방 조치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되지는 않아요. 대개 이제 그러니까는 형태를 달리하면서 또 위기는 새로운 위기가로 진화를 합니다. 근데 오른쪽에는 이 사람은 그 자산 그냥 뭐 저기 이 개인적으로 자산 운용업 이런 걸 하는 분 같아요. 이 사람도 트위터에다가 뭘 날렸냐면은 자기가 말한 것처럼 리먼 2.0이다.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조셉 젠틀레를 이제 거론한 거예요. 예? 조셉 젠틀레가 그러니까는 그 실리콘밸리 은행에 있어서 최고 행정 책임자였었다. 당시에는 리먼 브러더스 때는 최고 재무 책임자였었는데 이번엔 최고 행정 책임자였었다. 예? 이런 이제 얘기를 한 트위터를 이제 날린 거를 이제 이게 이제 뭐 서로 이제 빈정거리는 거죠. 그 과거에 그렇게 그러니까는 대형 이 사건을 일으킨 주범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는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와서 일을 했으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인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그냥 조롱적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저는 기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사는 뭐냐면요. 이게 뉴스위크에 나온 기사인데요. 크레딧 스위스가 요새 계속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크레딧 스위스는 가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붕괴할 것이다. 이런 기사예요. 이제 누가 했냐면 기요사키라고. 이 기요사키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꽤 알려져 있는 이제 그 작가죠. 소위 말해서 부자 아빠 뭐 이런 책을 쓴 사람이잖아요. 근데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뭐 이렇게 이런 책으로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된 사람이잖아요. 저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 전문가로 이렇게 거론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사람 얘기가 뭐 특별한 얘기는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도 사실은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금융 전문가한테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워낙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말이 그러니까 가끔 금융계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 인용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잘 알려진 그러니까는 금융의 구루라고 구루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뭘 예측을 했냐면은 그이 주리히 스위스 주리의 그 기반을 둔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가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죠. 소위 그 USB인가요? UBS하고 UBS 다음으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음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파산할 다음 차례다. 이런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채권 시장의 이 문제 때문에 채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대로 지적한 거지만은 하여간 뭐 이 사람도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이제
그 크레딧 스위스를 이제 거론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 일반 청취자들은, 일반 시청자들은 그러니까는 좀 이제 생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뭐 경제라든가 경영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은행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 좀 이제 우리가 잠재적인 문제들을 간단히 좀 짚고선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저한테는 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니까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돈놀이 하는 사업이죠. 돈놀이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이제 그러니까 일반 사업과 달리 일반 사업은 대개가 주주들이 투자한 돈으로 대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은행은 뭐냐면 은행이 특수한 건 뭐냐면은 고객의 돈으로 돈놀이 하는 이런 사업이지요. 은행이라는 것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문제들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돈놀이 하려면은 돈을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펀딩이라고 그러죠. 돈을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달한 돈을 조달을 했으면은 그거는 이제 은행의 자산이 되죠. 자산이자 부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운용하는 돈의 성격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가장 그러니까 익숙한 방식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예금이죠. 고객들한테 예금을 이제 유치하잖아요. 그 예금을 유치를 해가지고 뭐 기업들한테 대출을 한다 할 때, 가게나 기업들한테 대출한다 할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금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금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에서 기본적으로 차이를 만들어 가지고 차이를 왜 만드느냐? 기본적으로 마진을 남기기 위한 거죠. 마진을 남기기 위한 건데 그 차이 때문에 결국은 항상 잠재적인 문제가 그 내포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자금 조달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할 게 아닙니까? 돈놀이를요. 그럼 거기서는 수입을 이제 그러니까 가능한 한 최대로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금 조달 비용은 최소화하고 운용하는 자산의 수익은 극대화를 추구하다 보니까는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비롯될 수 있는데 왜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뭡니까요?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죠. 단기로 앞에서 얘기했듯이요. 그다음에 장기로 이제 그러니까 운용을 하게 되면은 그 마진 차이가 생기잖아요. 마진 차이가요. 예, 소위 말해서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하고 그 차이를 가능한 한 벌리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해서 돈이 잘 돌 때는 우리 몸에 피가 잘 돌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갑자기 피가 안 돌 때가 있잖아요. 예? 특히 나이 많이 드신 고령층 같은 경우는 환절기 때라든가 기온이 많이 떨어질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 뭐 피곤하거나 하게 되면요. 그랬을 때 단기로 자금을 조달을 했으니까는 이거를 그러니까 상환을 해야 되는 것도 단기로 이게 돌아올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자금이 잘 돌 때는 새로운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그거를 메꾸면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장기로 대출한 건 아직 그러니까 회수를 못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만기 불일치 문제가 터져나올 수가 있어요. 터져나올 수가 있죠. 돈이 안 돌 때는요. 이게 이제 가장 고전적인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서머스가 이제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자, 우리가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자기의 그러니까 피 같은 돈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는 대개 세 가지 기준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은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죠. 수익성을 가능한 한 그러니까는 높은 데다가 자산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구성하고 이 소위 말해서 자산을 운용하고 싶을 게 아닙니까? 근데 수익성을 많이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위험한 위험한 그 자산의 위험성이 그러니까 높은 자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안전성도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피 같은 재산이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갑자기 이 시장이 굉장히 경색되고 시장에 돈이 잘 안 돌 때 어떤 문제에 그 부닥치게 되게 되면은 내가 자산은 충분히 있는데 현금이 필요한데 이게 자산이 현금화가 안 될 경우가 있죠.
현금화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 부동산으로 자산은 있는데 이걸 내가 현금이 필요해요. 필요해졌어. 그럼 이제 부동산을 매각을 해가지고 현금화 해야 되는데 잘 안 팔리고 잘 거래가 안 되니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유동성 문제라고 하죠. 유동성이요. 유동성이라는 것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는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을 가지고 대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을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산을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영어로 우리가 그걸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죠. 그런데 수익성을 올리려면 은행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올리고 싶을 게 아닙니까? 그래야지만이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수익을 많이 만들어야지만이 비용도 그러니까 우리가 뽑을 수가 있고 점포 운영 비용도 인건비도 뽑을 수가 있고 그리고 주주들한테도 투자자들한테도 많은 수익을 돌려줄 수 있을 게 아닙니까? 수익성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수익성을 올리려면은 안전성과 유동성을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안전성과 유동성이요. 그러니까 은행이 돈놀이 하는 데 속에서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안전성과 유동성은 그러니까 항상 그 위험성이 내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드러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얘기한 게 조달 자금의 유동성과 운용 자산의 유동성의 차이. 이게 유동성 불일치죠. 유동성 불일치. 그러니까 조달 자금은 예금으로 조달한 거는 그러니까는 예금이 인출할 때는 현금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대개 이제 현금으로 예치를 한 거니까요. 근데 그 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산에다가 운용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부동산 같은 데 했다면은 현금화하기가 어려울 게 아니겠습니까요. 이게 이제 유동성 불일치입니다. 불일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을 조달한 거는 현금으로 조달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고객의 예금을 유치하게 되면 그게 이제 현금이잖아요. 근데 이제 운용하는 자산은 뭐냐면 채권에다가 투자를 했어. 채권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채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기까지 안 갖고 있으면은 중간에 가격이 계속해서 변동이 있잖아요. 주식이 변동이 있듯이요. 그러니까 운용 자산은 가치가 그러니까 이게 하락했을 경우에는 조달 자금은 100을 빌렸는데 자기가 그걸 이제 채권에 투자했는데 채권이 그러니까 90이 돼 버렸어. 근데 이 예금에 이제 그러니까 인출이 생겼어요. 100이 이게 인출이 생기게 되면은 자기가 투자한 채권을 파는데 그게 90분이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10이 이제 그러니까 부족금이 생기게 되죠. 이런 가치 불일치 문제도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은행의 잠재적인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고객한테 예금을 유치할 때는 이거는 반드시 100%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돌려줘야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대출을 해줬을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간 그 경제 주체가 반드시 100% 그러니까는 돈을 상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런 걸 이제 신용 불일치라고 하고요. 각종 이런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예, 은행은 돈놀이를 하는데 돈놀이의 목적이 수익성을 추구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안전성과 유동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은행의 잠재적인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은행들이 위기라든가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그 성격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은행들의 이런 위기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은 사회적인 어떤 파장이 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규제들을 하죠. 그 규제는 가장 핵심적인 규제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규제는요.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LCR. LCR은 밑에 이제 그러니까 퍼플색으로 이제 원어를 이제 풀어놨지만요. 리퀴디티 커버리지 레이쇼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말로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고 하는데 커버리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해결하다 덮다 이런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은행이 향후 1개월간 한 달 동안에 예상되는 그러니까는 순현금 유출액을 추정할 수 있을 게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 동안에 현금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인출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예상액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거를 방어할 수 있으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은행도 현금이나 아니면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을요. 그걸 막지 못하게 되면은 은행이 그러니까는 현금이 갑자기 유출될 때 그거를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은 은행이 사실은 파산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고유동성 자산이라는 것은 분자에 있는 고유동성 자산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100% 이상 갖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이 낮춰졌었습니다. 한 80%까지 많이 낮춰주고 이랬었죠.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금융시장이 경색될 때는 갑자기 그러니까 이 현금이 이 은행에서 인출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없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LCR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LCR에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러니까는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전에 그러니까 한번 제가 그 이 미국의 그 저기 우리가 연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에서 그 영래포를 소개하면서 잠깐 소개했던 건데 SLR이라고 있죠. SLR. SLR은 뭐냐면 Supplementary Leverage Ratio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가죠. 우리말로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은행의 총 자산이요. 우리가 익스포즈란 말을 많이 쓰고 그럽니다.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익스포즈라면 위험에 노출된 이제니까 자산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모든 자산은 사실 그러니까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위험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자산이 분모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산에서 손실이 생겼을 때 익스포저라는 게 위험에 노출된 거니까요. 손실에 노출돼 가지고 손실이 생겼을 때 그것을 결국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은행의 주인인 주주들이 해결하라 이거죠. 은행의 주주들이 그러니까는 투입한 돈을 자기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기 자본을 그러니까는 일정한 비율을 그러니까는 확보하라 이거죠. 네? 확보하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는 적게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결국은 확보할수록 이거 분모와 분자를 역으로 하게 되면요 적은 자본을 가지고 많은 자산을 운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그러잖아요. 레버리지라고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어떤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손실이 생겼을 때 그걸 결국은 뭐냐면 은행의 주주들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납세자들한테 그 피해를 전가하게 되기 때문에 납세자들한테 피해를 전가하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SLR도 그러니까 우리가 레버리지 규제로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은 자산을 그러니까 운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지나치게 많은 자산을 우리가 금융위기 때 보게 되면 리먼 브러더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30배 이상을 이 레버리지를 자기 자본 대비 한 30배 이상을 30배면은 거의 그러니까 3000%잖아요. 퍼센테이지로는요. 30배 이상을 그러니까 운용을 했던 것이 드러나고 하고 그랬죠. 자, 은행이 이제 이런 규제들을 하는 이유는 은행이 파산했을 때니까는 어떤 위협에 처했을 때 그걸 가능한 다른 경제의 영향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납세자들한테 그러니까는 그 손실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들인 것입니다. 조치들인 건데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건 앞에서 보여줬던 거죠. 그런데 실리콘밸리 은행의 대차 대조표를 볼게요. 대차 대조표를 보게 되면 이게 22년 지난해 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속속들이 작년 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각 이 금융회사들, 은행들을 비롯해서 금융회사들의 이제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라든가 이제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요. 아니면 예금보험공사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보고서 아직 완전하게 다 이제 수집은 안 됐는데 지금 막 이제 제출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출을 하고 있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서를 보게 되면 되게 이렇습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보니까는 현금이 한 91억 달러 정도 지난해 연말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국채나 MBS 같은 채권에다가 한 1250억 달러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었고 대출은 한 736억 달러 하고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부채 쪽을 보게 되면은 예금을 그러니까 고객들이 예금을 한 1328억 달러 정도 하고 있었고 차입을 그러니까 또 한 194억 달러 이렇게 했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예금의 인출이 생긴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리콘밸리라는 지역의 이 명칭을 쓰고 있듯이 소위 스타트업들 실리콘밸리가 이 스타트업들이 어쨌든 간에 그 이 집중돼 있는 그런 스페이스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스타트업들이 그러니까는 최근에 이제 경기도 이제 좀 이제 가라앉기도 하고 많은 이제 그러니까 이 대규모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 기업들이 해고도 많이 하고 그럴 정도 하면서 그동안 한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2020년, 21년에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오히려 온라인 거래가 굉장히 급증하고 그러면서요. 근데 이제 그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회사의 규모를 늘렸다가 이제 이게 수축이 되어지면서 경계가 수축되어지면서 뭐 해고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금의 유입도 되게 스타트업들은
스타트업들은 그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 자금을 유치를 해가지고 자신의 그러니까 우리가 시드머니로 계속 활용을 하지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기 전까지요. 그리고 이제 그 일정한 돈은 뭐냐면 운영 자금으로 이제 그러니까 갖고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회사에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요. 그런 것들을 대개 이제 예금으로 예치해 놓지요. 예치해 놓는데 이 그 새로운 투자 자금들이 그러니까 유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요.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운영 자금을 이제 그러니까 빼가지고 이제 그걸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평상시보다 이제 그러니까는 예금의 인출이 많이 생긴 거예요. 예금의 인출이 생기다 보니까는 실리콘밸리 은행 입장 속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이 불충분한 거죠. 불충분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매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채권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금리가 많이 오르는 과정 속에서요. 그동안에요. 뒤에서 이제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 소위 말해서 자산이 장부상으로는 그러니까는 이 부채를 다 커버할 수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이걸 현금화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는 실제 가치는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하락해 있더라 이겁니다. 그 이제 그러니까 불일치 문제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가치의 불일치 문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신용등급도 떨어지게 되고 그만큼 자본을 이제 그러니까는 그 잠식해 들어가는 거니까 삼각시키는 거니까요. 손실 본 만큼이요. 손실 본 만큼. 그 결과 이제 그러니까 인출 사태가 이제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파산으로 이제 그러니까 연결된 거지요. 네, 간단히 얘기하면요. 이건 여러 군데서도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은행이 실리콘밸리 은행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채권 가격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수익률이 그러니까는 시장 금리하고 채권 수익률은 거의 같은 말이기 때문에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채권에 투자한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실리콘밸리 은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숱한 은행들과 금융회사들이 이 채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채권 투자에 대한 손실은 그 모든 거의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다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켓워치에서 이제 이 소위 말해서 그 은행들만 대상으로 쭉 이제 그러니까는 그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니까는 예금보험공사라는 게 있잖아요. 왜? 은행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산할 경우에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예금보험공사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제도인 연방예금보험공사를 본따서 만든 건데 여기 자료들을 보니까 한 20개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이 증권에 그러니까는 소위 손실이 막대하게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포텐셜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 실현은 안 됐지만은 잠재적인 그러니까 이 채권 손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장부상에 있는 그러니까는 이 채권들의 가치가 많이 그러니까 하락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가 쭉 이제 그 일부 은행들 소개한 거 보니까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실리콘밸리 은행은 파산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뉴욕에 있는 저 오른쪽 맨 밑에 보게 되면 시그니처 뱅커라고 있죠. 뉴욕에 있는 시그니처 뱅커는 사전에 미리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뉴욕에 있는 연준이 폐쇄시킨 거죠. 파산 조치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폐쇄시켜 버렸죠. 폐쇄시켰는데 그 옆에 있는 AOCI라는 게 누적된 기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익금들을 얘기하는 거, 투자 수익금을 얘기하는 건데 한 20억 달러 단위가 이게 100만 달러이기 때문에요. 1997이라는 것은 19억 9,700만 달러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이제 그 옆에 보게 되면요. 한 거의 20억 달러의 손실을 본 거예요. 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들의 가치 하락으로요. 그런데 옆에 보시게 되면요. 쭉 위에 보시게 되게 되면 얼라이 파이낸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중간 좀 밑에 보게 되면 얼라이 파이낸셜이라고 있잖아요. 디트로이트에 있는 얘네들은 한 41억 달러 손실을 봤어요. 41억 달러 손실. 그렇죠? 그리고 이 왼쪽으로도 보게 되면은 손실을 본 게 그래서 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한 63억 달러. 근데 파퓰라 같은 경우도 25억 달러. 그러니까 시그네처보다도 더 많이 손실을 보는 은행들이 저 맨 위에 있는 코메리카드 같은 경우도 37억 달러 손실을 보고 그다음에 지온스 방크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31억 달러 손실. 그러니까 시그네처 뱅커보다 손실을 많이 보는 은행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인출 사태가 발생을 한 은행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터져 나온 거고요. 아직 대규모 인출 사태가 안 생긴 경우들은 아직 이게 문제가 안 된 것뿐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된 은행들의 손실 규모보다 더 그러니까는 잠재적인 손실을 본 은행들이 꽤 많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거를 전반적으로 은행들 같은 경우는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이렇게 저걸 자료를 들여다 보니까는 한 6,200억 달러의 미실현 손실들이 그러니까 있더라 이거예요. 미실현 손실이 한 6,200억 달러 정도 되더라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연방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입니다 이게. 연방예금보험공사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분기별 은행에 이제 그러니까는 저거를 그 자료가 2월 말 자료로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더니만은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파악한 이제 손실액은 지난해 분기별로 그러니까는 21년 4분기부터 해서 오른쪽 파란색이 최근 이제 그러니까는 은행들의 손실액인 겁니다. 손실액이에요. 그러니까 21년 4분기에는 그러니까 그 규모가 79억 달러뿐이 안 됐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한 3분기 정도 보게 되면 거의 한 7천억 달러 가깝게 손실액이 가잖아요. 그리고 4분기에 6,200억 달러인 거죠. 그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기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옆에 빨간색은 뭐냐면요. 금융위기 전후 때입니다. 금융위기 당시는 어떻습니까요? 기껏해야 한 650억 달러. 적게는 그러니까 한 180억 달러. 금융위기 발생하기 전에 2008년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때는 180억 달러, 440억 달러 이 정도였잖아요. 굉장히 금융위기 때는 그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이 크지가 않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뭔가 다르다는 얘기죠. 2008년 금융위기하고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행위기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여기서도 보여지죠. 이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액과 금융위기 전후의 손실액은 많은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 은행의 미실현 손실액 중에서 미실현 손실액은요 커다랗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은행이 그러니까는 그 예금을 유치를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자산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할 게 아닙니까? 왜 수익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요.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LCR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요. 그러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도 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은행들한테 뭐냐면은 그 맨 밑에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 지금 이 막대 그래프에 빨간색하고 파란색 기둥이 있는데 빨간색은 뭐냐면요. 맨 밑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영어차가 있지만은 소위 우리가 약자로 AFS라고 이제 부르는 회계상 용어인데요. AFS 증권 얘기하고 그다음에 파란색 기둥은 HTM 증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빨간색은 Available for Sale Securities의 약자니까는 이게 뭡니까요? 판매가 가능한 증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현금화하기 위해서 판매가 가능한 그러니까 이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냐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held to maturity는 만기까지 보유하는 증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이 자산을 이제 그러니까는 고수익에다 운용할 때 채권에 투자한다면은 채권은 대개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은 손실은 안 생기는 거잖아요. 손실은 안 생기는 건데 만기까지 갖고 모든 투자한 채권을 만기까지 갖고 있게 되면은 현금화를 못 하잖아요. 중간에 현금이 필요할 때요. 그래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채권도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라고. 그게 이제 왜 그렇습니까? LCR 비율을 맞추기 위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그러니까 판매가 가능한 증권들은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투자했을 때 액면 가격보다 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액면 채권 그 가치를 해소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실현 손실액은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눠놓은 거고요. 은행의 미실현 손실액을 이제 수치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건 앞에 막대 그래프를 수치로 이제 그러니까는 소개한 겁니다. 2008년, 2009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후하고 지난해하고 그러니까는 규모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고요.